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이란에 대한 최대 규모의 폭격을 공언한 이후 이란 수도 테헤란 곳곳에서 폭발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군은 지금까지 8일간 이란에서 3,000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는데요. 백악관은 앞으로 4주에서 6주간 군사작전이 계속될 거라고 선언했고, 이란은 이스라엘과 중동 곳곳을 향해 미사일로 거센 반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송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수도 테헤란의 메흐라바드 국제공항 주변으로 거센 불길이 치솟습니다. 메흐라바드 공항의 방공 시스템 등이 미사일 공격을 받은 걸로 추정됩니다. 테헤란 곳곳에서도 폭발이 잇따르고 있고 SNS엔 시내 곳곳이 폭격을 당하는 장면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밤이 이란에 대한 최대 규모의 폭격 작전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지금까지 이란 선박 43척을 훼손하거나 파괴했다며 이란군의 통제센터와 혁명수비대 본부 등 3,000곳의 표적을 타격했다고 과시했습니다. B-1, B-2 폭격기와 자폭 드론은 물론 F-35 스텔스 전투기를 투입했고 열거할 수 없는 특별 역량도 동원했다고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산업체 최고 경영자들을 만나 최상급 무기 생산을 4배 더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며 백악관은 장대한 분노로 이름 붙인 이란 공습이 4주에서 6주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We expect to last about 4 to 6 weeks, and we are well on our way to achieving those objectives. 이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전쟁 장기화로 인한 탄약 부족 우려도 차단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도 테헤란을 향한 광범위한 파상 공습을 시작했다고 가세했습니다. 이란도 곧장 이스라엘을 향해 여러 발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We will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defend our people, our territory, and our independence.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선 연쇄적인 폭발음이 감지됐으며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내 미군 기지와 외교시설, 여기에 에너지 시설도 이란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습 첫날 90발 정도였던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최근엔 하루 20발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했지만 일부에선 이란이 저가의 드론을 이용해 요격미사일을 소모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전쟁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종전을 위한 중재 시도가 있다는 언급이 이란 대통령에게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무조건 항복 외에 합의는 없다며 친미 성향의 정권 수립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지 LA에서 신재용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패제시키한 이란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일부 국가들이 종전을 위한 중재 시도를 시작했다며 처음으로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분쟁을 촉발한 자들을 명시해야 한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공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중재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란에서 대통령은 최고 지도자보다 아래지만 하메네이 사망 이후 권한을 대행하는 임시 지도자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즉각 무조건 항복 외에 합의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수용 가능한 지도자들이 선택된다면 이란이 파멸의 벼랑 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친미 성향의 정권 수립에 대한 압박도 노골적으로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가 후임으로 거론되는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렇게 되면 5년 안에 다시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Two sets of their leaders are gone. They're down to their third set. 자신의 정치 구호인 마가를 본따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미가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후계자에 대한 개입까지 공공연하게 꺼내들면서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은 미국 안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Each day we wake up to some new assault on our democratic institutions. 무조건 항복과 차기 지도자 임명, 트럼프의 요구 어느 것 하나 이란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에서 협상은 당분간 시작하기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이란이 미군과 관련 있는 중동 전역을 향해 보복에 나서면서 전쟁의 여파는 이제 12개 나라로 번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 지금 중동 상황은 어떤지 이집트 카이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덕영 특파원, 그곳은 안전한지 걱정이 되는데요. 바레인과 이라크를 넘어서 아제르바이잔에서까지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중동 지역 곳곳엔 토요일인 오늘도 아침부터 공습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걸프 국가는 물론 미군 시설과 연계된 키프로스와 아제르바이잔까지 겨냥하면서 위험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12개 국가를 공격했고 특히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표적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레인에선 이란의 것으로 추정되는 드론이 민간 주거 지역을 덮쳤고 아제르바이잔은 이스라엘 대사관과 이스라엘로 가는 송유관을 노린 이란 혁명수비대의 테러 시도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라크도 바그다드 공항과 남부 정유시설, 또 쿠르드족의 거점인 북부의 호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다만 주변 국가를 공격한 데 대해 사과하고 선제 공격이 없다면 보복도 없다고 했지만 아랍연맹 외무장관들은 내일 긴급 화상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도 헤즈볼라가 장악한 레바논을 계속 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바논에 있는 UN 평화유지군까지 공격을 당했다고요? 네, 이스라엘 지상군이 레바논 남부에 이어 동부 방향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베이루트를 집중 공습하고 있는데요. 레바논 보건부는 지금까지 사망자가 217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남부에선 UN 평화유지군 3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요. UN 측은 다만 누구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레바논에서만 현재 3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은 물론 이란을 지지하는 무장 세력까지 공격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이란은 미군 시설과 에너지 공급망에 이어 미국을 지원하는 나라들도 보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구테우스 UN 사무총장이 사태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모두 민간인의 희생을 떠넘기고만 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전쟁 여파로 중동의 하늘길이 막히면서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들 중 일부가 어제 두바이에서 출발한 민항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전쟁 시작 이후 처음으로 중동에서 출발한 직항편을 타고 들어온 건데요. 아직 현지에 있는 우리 국민 3천여 명을 무사히 귀국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일부터 전세기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항 입국장에 사람들이 차례로 들어옵니다. 내 가족은 언제쯤 보일까? 애타게 기다린 끝에 재회하자. 참았던 눈물이 쏟아집니다. 정말 무서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고립돼서 전쟁 미아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안전하게 돌아와서 너무 다행이에요. 대한민국 너무 좋아요. 가족분들 보셔서 마지막으로 심정 어떠시죠? 너무 좋아요. 우리 아빠. 엄마도 저기.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두바이에 발이 묶였던 한국인 372명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중동 하늘길이 막힌 지 엿새 만에 직항편이 재개된 겁니다. 전쟁 한복판에 놓였던 경험은 충격 자체였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창문이 흔들릴 정도로 소리가 컸거든요. 미사일 한 방이 못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무서웠죠. 어렵게 몸을 실은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기내에선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갖고 막 우리 대한민국 사람끼리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랜딩하고 나서 한국 분들이 막 다 환호하면서 살았다고 막 그랬어요. 중동 지역에 머무는 우리 국민 중 단기 체류자는 4,900여 명. 이 중 약 3,500명이 UAE와 카타르에 고립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전세기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290석 규모의 민항기로 내일 정오 아부다비 현지를 출발해 모레 새벽 1시쯤 인천에 도착합니다. 주 아랍에미리트 한국 대사관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에 나섰습니다. 중증 환자나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등이 우선 탑승 대상입니다. 140만 원 정도인 탑승권 비용은 사후 청구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지 당국과 소통해 추가 전세기 투입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카타르와 쿠웨이트 등 이란의 공격을 받고 있는 국가에 머물던 우리 국민 70여 명을 사우디아라비아로 무사히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되면서 국제 유가가 결국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와 원자재, 운송비가 동시에 인상돼 산업 전반의 수익성이 악화되는데요.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이혜선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전쟁 8일 차인 오늘 기준 국제 유가는 배럴당 90달러. 2022년 3월 이후 하루 상승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 20%가 수송되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저장 시설이 부족해진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줄여 원유값이 급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도달하면 본격적인 경제 충격이 시작될 걸로 보고 있는데 이 임계점에 거의 임박한 겁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은 석유화학 업종. 원유를 정제해 나오는 나프타로 에틸렌을 생산해 공급하는 여천 NCC는 일부 고객사의 제품 공급이 일시적으로 지연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원유를 활용해 플라스틱이나 합성 섬유를 생산하는 석유화학 전 업종이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속될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중국산 원유를 대체해서 다른 유종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장기간에 해결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핵심 금속인 알루미늄 가격도 약 7% 상승하며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생산 원가의 약 40%가 에너지 비용이라 유가에 민감한 데다 중동 지역 생산 비중이 9%가 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중동 사태 여파로 컨테이너 운임비가 약 72% 상승하면서 주로 배로 수출품을 나르는 자동차, 배터리, 철강업계도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 폭등이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올려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수입 비용이 올라가고 수입 비용이 올라가면 경상수지가 안 좋아질 거고요. 경제 성장률은 당연히 떨어질 거고요.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오를 경우 한국 소비자 물가가 최대 약 0.6%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정부가 가격 담합이나 매점 매석 등 유가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주유소 기름값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41원, 경유 가격은 1,963원,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89원, 경유 가격은 1,910원을 기록했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단페초 동계 패럴림픽이 개막했는데요. 균열된 국제 정세 속에 이란이 불참했고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출전 자격을 회복한 데 반발한 유럽 국가들은 개회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조진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올림픽 폐회식이 열렸던 고대 원형 경기장 베로나 아레나. 열흘간의 장애인 스포츠 축제가 그 서막을 열었습니다. 평화와 화합, 도전의 의미를 담은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고 동계올림픽 때처럼 밀라노와 코르티나 단페초 두 도시에서 성화가 동시에 점화됐습니다. 출범 50주년을 맞은 이번 대회는 참가 규모가 역대 최다지만 분위기는 이례적으로 차분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 여파로 이란은 아예 대회 출전을 포기했고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징계를 받았던 러시아, 벨라루스가 출전 자격을 회복한 데 반발해 유럽 7개 국가가 개회식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또 개회식장과 거리가 멀어 참가국의 절반 정도만 참석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기술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5개 종목에서 56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우리 대표팀은 스노보드 이충민과 알파인 스키 박채희가 자리를 빛냈습니다.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있다 보니 가능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휠체어 컬링 믹스 더블 종목이 이미 경기를 시작한 가운데 종합 20위를 목표로 종목별로 현지에서 일찌감치 적응 훈련을 실시한 선수들은 오늘부터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에서 하루나 한 달을 빼서 계약하는 관행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노동 도둑질이라고 수차례 질타하며 시정을 지시했는데요. 현장에선 꼼수 계약이 여전합니다. 이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의령군청 민원봉사과 기간제 근로자로 일해온 김모 씨. 김 씨는 6년 가까이 여권이나 민원 서류 발급 업무를 맡아왔는데 최근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도 이렇게 못 받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이른바 11개월짜리 계약. 하지만 실제로는 12월 달에도 나와 일했고 수당을 받았습니다. 단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년이 안 되게 계약을 끊어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질타한 노동 도둑질입니다. 퇴직금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어 지금 전부 다. 정부가 부도덕해요. 이러면 안 된다. 심지어 2달 뒤 대통령은 경남 지역을 찾아가서도 재차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11개월 계약하고 퇴직금 안 주려고 내쫓았다가 1년 11개월 29일만 시키고 이게 뭐 하는 거냐 국가가.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는 뒷전. 의령군은 또 11개월 계약을 이어갔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군수에게 물어봤더니 황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사실은 국무회의 내용을 모든 걸 저희들이 다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그 내용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정부가 의령군에 이런 계약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개월 전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지시했지만 그동안 아무런 전달도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작년에는 조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실제 조사 방법이라든지 대상 그런 것들을 계속 논의해가 왔고 2월 달부터는 이제 조사하겠다. 앞서 지난달에 낙동강유역 환경청도 1년에서 하루를 빼는 꼼수 계약을 하다 적발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코스피 지수 상승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지 않고 아직 정치하고 있었어도 5, 6천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부산 구포시장을 찾은 한 전 대표는 코스피 상승은 이재명 정부 정책이 아니라 반도체 사이클 덕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를 두고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 부역자의 역대급 현실 왜곡이라면서 비상계엄으로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렸던 참담한 실패가 윤석열 시대의 본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WBC 대표팀이 잠시 뒤 숙명의 라이벌 일본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슈퍼스타 오타니를 앞세운 일본의 강타선을 어떻게 막아낼지가 승부처로 꼽히는데요. 도쿄에서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잠시 뒤 한일전이 열릴 도쿄돔입니다. 이미 4만 2천 장의 표가 매진된 가운데 관중들도 경기장에 속속 입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홈관 중에 일방적인 응원이 예상되면서 우리 선수들 압도적인 분위기를 이겨내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응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2006년 1회 대회와 준우승을 차지했던 2009년 2회 대회 등 우리나라는 WBC에서 숙적 일본과 여러 차례 명승부를 벌여왔는데요. 하지만 2015년 이후 국제대회 맞대결에서 1무 10패의 절대 열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고의 선수 오타니를 상대해야 하는데 어제 대만전에서 말로 홈런 포함 3안타 5타점으로 슈퍼스타다운 이름값을 제대로 했습니다. 제가 같은 팀에 있을 때는 항상 잘 쳤으면 좋겠는 마음이었는데 오늘 하루는 저한테 오면 다 잡고 삼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할 생각입니다. 오늘 선발로 잠수함 투수 고영표를 내세운 류지영 감독은 승부를 피하지 않겠다며 정면 돌파를 예고했습니다. 오타니 선수를 떠나서 1번부터 9번까지 굉장히 좋은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들은 전력 분석을 하고 나왔고요. 그 안에서 경기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일본은 류현진의 토론토 동료였던 왼손 기쿠치가 나오는데 김도영과 안현민, 위트컴과 존스 등 우타자들의 방망이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한편 2연패를 당했던 대만은 체코전에서 답답했던 타선이 폭발하면서 콜드게임 승리를 거뒀습니다. 도쿄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우승 후보 도미니카 공화국은 강타선이 폭발하면서 1차전을 승리했습니다. 드림팀 미국도 에런 저지의 홈런을 앞세워 브라질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에이스 산체스가 초반에 3실점하면서 2회도 못 채우고 강판된 도미니카. 그래도 대회 최강으로 평가받는 타선의 폭발력이 엄청났습니다. 3대3으로 맞선 6회, 카미네로가 역전 투런 홈런을 쏘아 올렸는데요. 베이스를 전력 질주에 돌더니 마치 경기를 끝내버린 듯한 특유의 흥겨운 세리머니로 분위기를 반전시켰고요. 8회 로드리게스와 오닐이 홈런을 터뜨리면서 12대3 대승을 거뒀습니다. 주장인 3루수 마차도는 안타성 타구를 2번 연속 그림 같은 송구로 아웃 처리해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또 다른 우승 후보 미국도 주장 저지의 홈런포를 앞세워서 브라질을 대파하고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K리그2 수원이 파주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막 2연승을 달렸습니다. 김지현 선수가 헤더 결승골을 터뜨려 페널티킥 놓친 걸 만회했는데요. 파주 원정에 나선 수원. 10,000명이 넘는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는데 분위기는 수원 홈구장 같은데요. 수원은 후반 10분 상대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 기회를 얻어냈는데 키커로 나선 김지현이 이걸 놓치고 맙니다. 하지만 김지현은 후반 26분 강현묵의 크로스를 몸을 던져 골문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원정 응원석을 가득 메운 수원 팬들을 열광시킨 선제 결승골. 개막전에 이어 이번에도 한 골차 승리를 지킨 수원이 2연승을 달렸습니다. 내일 아침도 영하권을 보이면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올라 한낮 기온이 예년과 비슷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공기 질도 좋겠습니다. 다만 내일 아침 중부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와 서리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3도, 안동 영하 6도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8도, 대구 11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월요일에는 강원도와 경북 동해안에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고 다음 주부터 추위가 차츰 풀리면서 다시 초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토요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